2022년 3월 16일 한국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대 중후반의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 의료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전국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4만 1,4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야간 시간대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날 발표치는 40만 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으면 50만 명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이날과 오는 22일 사이 정점에 이르고 정점 시 확진자 규모는 주간 일평균 31만 6천에서 37만 2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확진자 폭증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이날부터 변경된 재택관리자 분류 기준과 일반 병상 치료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는 중증이 아닐 경우 따로 격리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6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며 경호와 보안 문제 등 장애물이 많지만 국민과 소통 의지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결정난 것은 없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대통령실 이전 부지로 유력하게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 근처 신호등 개수까지 파악해야 할 정도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아직 특별히 한 곳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8명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절반가량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특별감찰관 부활,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에 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청와대 정원의 30%가량도 감축한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청와대의 기존 수석비서관 중 절반가량을 없앨 계획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확실히 슬림화된 대통령 비서실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수석비서관 명칭은 미국 백악관식 모델인 보좌관 형식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정무 국민소통 민정시민사회 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의 일자리 경제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엔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인 서주석 1차장 NSC 사무처장, 김형진 2차장이 있다. 수석비서관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할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덕에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검증 문턱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정부와 청와대에서 각각 수행해 옥상옥이란 비판도 받는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총리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보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수보회의가 더 주목받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가 맡은 업무에 최종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은 정부 전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책임 총리제가 정착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국가적, 범부처적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슬림한 전략 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석비서관 절반 감축 계획은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보단 다소 후퇴한 방안이다. 청와대 해체를 주장해 온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민정수석실과 함께 수석비서관 폐지 방안을 담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라서 어떻게든 수석비서관 폐지를 관철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최소한의 기능은 남길 필요가 있었다며 윤 당선인에게 감축 계획을 보고했고 당선인이 숙고 끝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전날 지시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필수 기능은 남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윤 당선인과 가까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권보위부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한다며 나머지 고유기능인 법률보좌와 인사검증,
여론 수집을 할 비서관실은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고리로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모두 실무 협의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김경수 동반 사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바둑이 김경수의 사면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본다. 바둑이 김경수 사면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너가 아니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배석자 없이 둘만의 만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에게 먼저 전화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당선인도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협치가 기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한 탓에 신경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친문 핵심인 김경수의 동반사면 여부도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은행 총재 등 문재인의 임기 말 인사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회동 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은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한 것도 이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는 기싸움이 벌어졌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정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 민정수석실과 잦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동안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 협의는 이철의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은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이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신구 정권이 갈등을 빚는 양상은 정치사에서 관례처럼 되풀이돼 왔다. 이번에는 사면에 더해 윤 당선인의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고리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 등도 긴장하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과 윤 당선인이 극심한 이견을 보일 경우 대선 때 드러난 진영 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똥은 똥 싼 놈이 똥을 치우는 것이 원칙이다. 똥 퍼질러 놓고 더러운 똥구멍을 상공에게 들이대는 모양이 마치 조선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다. 김어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기사만 보면 사면이 결정된 듯이 나오는데 다 헛소리라며 칼날이 무섭게 선 반응을 보였다. 어준이는 16일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공장에서 문재인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게 여론인가 싶어서 사면을 결정할 놈이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마음이고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어준이는 지금 기사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거의 결정됐다는 듯 몰아가는데 다 헛소리다라며 문통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그만큼 윤 당선인 측에서 그만큼 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속내가 복잡하다는 기사도 있는데 복잡하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다고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상대 당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어 정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며 그렇지만 문통 고유의 권한이고 문통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똥은 싼 놈이 치우고 가는 게 예의다. 이석을 놈아 그것도 모르냐.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이 이날 쏜 발사체의 종류 등을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최근 두 차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순환인 점을 고려해 ICBM 관련 시험 발사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또 북한이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험 이후 11일 만이다. 북한은 올 1월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2월 들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했으나 2월 27일과 3월 5일 ICBM 체계 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체를 쏠 것을 예상하고 의심되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이날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전부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보를 통해 상공에 투입했다. 소대가리 정부가 달통 부부를 위한 무궁화대 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셀프 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무궁화대 훈장을 본인에게 직접 수여했는데 이 같은 관례가 적절하냐는 지적은 수훈 때마다 매번 있어왔다. 공적이 있어야 서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특히 나라를 완전히 말아 처먹은 놈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주된 여론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 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 무궁화대 훈장은 상훈법에 규정된 12종류 56등급 훈장 중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그 외 우방국의 원수 및 배우자 등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최고 등급의 훈장답게 제작비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궁화대 훈장 제식을 보면 금 717g과 은 417.5g, 자수정, 루비가 쓰인다. 이번 제작에도 한 세트에 약 6,800만 원이 들었다. 두 세트를 만드는 데 총 1억 3천만 원 이상이 쓰인 셈이다. 러시아 TV 생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돌발 시위를 벌인 언론인이 그간 침묵을 지켰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며 시위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15일 DPA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국영 채널 1TV 편집자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는 시위 직후 공개한 영상에서 수년간 크렘린궁의 선전을 위해 일해오면서 침묵을 지켰던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범죄라며 우리 힘으로만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위하러 가자면서 겁먹지 마라. 그들은 우리를 전부 체포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인을 좀비로 만드는 것을 묵인했던 게 부끄럽다면서 우리는 이런 비인도적 정권을 목도하면서도 잠자코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인이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이라고 덧붙였다. 오브샤니코바는 전날 시위 직후 체포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튿날 저녁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브샤니코바는 14시간 넘게 신문을 받은 뒤 러시아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3만 루블 약 33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이날 법원 밖으로 나온 오브샤니코바는 내 인생에서 매우 힘든 날들이었다며 거의 이틀간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연락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는 게 차단됐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 벌금형은 생방송 시위 때문이 아니라 후속 영상에서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반전 움직임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변호인 측이 설명했다. 생방송 시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면 처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타스통신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오브샤니코바가 러시아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 측은 오브샤니코바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아고라 관계자는 오브샤니코바를 상대로 형사사건이 개시될 위험성이 남아있지만 그가 오늘 벌금형을 받으면서 그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고 내다봤다. 앞서 오브샤니코바 사건에서 러시아 군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적용되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대신 특수군사작전으로 칭하고 있다. 오브샤니코바의 시위 이후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브샤니코바와 진실을 전달하는 모든 러시아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날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오브샤니코바를 대신해 기꺼이 벌금을 내겠다며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사관 보호나 망명 등을 통해 오브샤니코바를 보호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훌리건 같다고 폄하했다. 오브샤니코바의 시위 이후 일부 언론인은 해당 방송사를 그만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0.73%포인트 석패가 독이었을까?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내분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틀어쥐고도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 대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중진 의원을 겨냥한 배신자론을 제기하며 내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 패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려는 움직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선 무엇을 잘못했기에 패배했나가 화두였다. 이에 조국 사태 당시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 등 그간 금기시됐던 영역에 대한 반성문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대선까지 이어졌다. 최근엔 누구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당내 특정 인사나 세력에게 패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연일 이재명 역할론을 강조하며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15일에도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에게 있어 선거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 징치하는 게 순리라며 윤석열 지지를 표명했던 당원들을 모두 발본색원하고 2번 다시 민주당 언저리에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야 손상된 당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민주당에 힘을 몰아줬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다가 2번의 큰 선거를 연이어 패배했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패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작 이들의 패인 분석에는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택했던 중도 부동층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선 결과를 복귀하려는 모습이다. 강성 의원 지지층이 불편해하는 지적을 하는 순간엔 배신자 등의 거친 비판이 따르고 있다.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전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는 허언성세,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우영 전 선대위 대변인은 배신 반복자라고 직격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도 쏟아진다. 이 의원의 휴대폰에는 저쪽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들어오고 있다. 그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겨냥해 병신거지, 몸도 불구 정신도 불구 등 차별과 혐오를 담은 메시지도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자기 비판을 해야 당이 쇄신할 수 있는데 그러한 비판을 내부 총질, 배신자로 치부하는 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큰 결함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선 입바른 발언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무기력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선 패배 후 벌써부터 강경한 목소리들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향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자출설, 차기 당대표 출마설, 22대 총선 등판설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결속력을 높인 당원들의 힘입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의 향방에 따라 이재명의 향후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날인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제가 부족했다라고 짧게 글을 남긴 이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대선 기간 하루 평균 2개 이상 글을 남기며 지지자와 활발히 소통해온 모습과 대조적이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행을 검토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 달리 해외 체류 계획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상임고문에 위촉되고 박지현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힘을 보태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는 역대 대선 패장들이 선거 직후 1년 이상 최대한 발언을 삼가고 잠행 모드에 돌입한 것과 다른 행보다. 아쉽게 패한 유력 대선 후보는 낙선 충격이 상당하다. 때문에 해외로 떠나거나 정계 은퇴, 리더십 타격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당내 기반이 약했던 낙선자들은 쉽게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에서 낙선한 정동영 후보는 낮은 득표율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7년 대선에서 2위였던 홍준표 후보는 55일 만에 당대표로 선출돼 정치를 재개했지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대표에 밀려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지만 당내 대선 경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당내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정권 말 총선 등 격변기 전면에 등장, 대선에 재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리, 문재인 모두 대선에 재도전했다. 이들 모두 집권 말 당권 장악이 필수 코스였다. 특히 문재인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복귀했는데 2016년 총선에서 친문 의원이 대거 입성하면서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이 이와 같은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올해 8월 당대표를 맡아 2024년 4월 치러질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 친이계를 형성한 뒤 2027년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선거 등판설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지선 이후 쇄신 요구를 동력 삼아 당권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앞날이 마냥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친문, 친이낙연계와의 계파 다툼에서 주도권을 잡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아들의 도박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될 경우 어느 정도 정치적 보호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김 씨가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했으며 그를 통해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후보와 김 씨, 배 씨 등을 고발했다. 그는 또 김 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6일에는 이 전 후보와 김 씨가 회경궁 김 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회경궁 김 씨 의혹은 김 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회경궁 김 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개시민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전날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현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임기가 1년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윤핵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직 사퇴 압박을 견뎌내어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 압박하다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은 윤 당선인까지 모두 22명이었다. 이 중 임기를 완료한 검찰총장은 8명으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임명됐던 역대 총장들로 범위를 좁혀보면 임기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가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머리통을 망치로 깐 70대 좌파 유튜버 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 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의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는 숙인 채였다. 그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묻는 말에도 부인했다. 이어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어 망치를 휘두른 게 맞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이게 다 분단의 비극입니다라고 말했다. 표 씨는 이달 7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달 9일 구속됐다. 표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외쳤다. 경찰 조사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표삿갓TV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표 씨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종전 선언을 촉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표 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송 전 대표와 민주당에 이런 요구사항을 전하는 영상을 다수 올렸다. 지난달 24일, 이달 5일에서 7일은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쫓아다니며 유세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했다. 전 세계 자율주행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3,200만 킬로미터를 확보한 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전부 합쳐도 고작 72만 킬로미터 확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4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에서 20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6,565억 달러로 2020년 70억 달러 대비 약 93배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면서 이 분야의 우리 기업들 상용화 수준은 해외 주요 업체 대비 많이 뒤처졌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1,0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며 데이터 축적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7개 지역 일부 구간뿐이다. 이마저도 정형화된 노선에만 가능하다. 가용 차량 대수도 30여 대에 그친다. 이처럼 서비스 환경이 다르다 보니 미국과 중국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개발이 크게 뒤처진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은 미국 웨이모는 3,200만 킬로미터 2020년 기준, 중국 바이두는 2,100만 킬로미터 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모든 업체를 합쳐도 데이터가 72만 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국과 중국은 무인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보조운전자 탑승이 전제된 서비스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경로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과 달리 한국은 특정 노선에 따라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조 실장은 미국, 중국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자율주행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주행차 제작 출시에 적합한 안전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보험제도 책임 소재 정립, 기업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 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용 등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는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투자금과 전문 인력이 선도국가보다 열세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업체와 유사한 경쟁력 수준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재정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제도는 총 5단계의 자율주행 단계 중 아직 레벨 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가 필요하며 시범운행지구 내 국민 안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무대에 3년 연속 선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64회 시상식에서 공연할 아티스트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명단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빌리 아일리시, 릴 나스 X 등 팝스타가 이름을 올렸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명단을 발표하면서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61회 시상식의 시상자로 참여하며 그래미와 첫 인연을 맺었다. 2020년 시상식에선 릴 나스 X와 합동 공연을 펼쳤다. 지난해 시상식에선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른 동시에 단독 무대를 꾸몄다. 다음 달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64회 시상식은 미국 서부 시간 기준 오후 5시부터 CBS에서 생중계된다. 공범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남성을 협박하거나
음주운전 허위 교통사고 등을 유도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사건에 연루된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7월 7일부터 지난해 7월 8일까지 40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친구와 선후배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지인 혹은 랜덤 채팅 어플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으로 확인된 범행은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목적지를 얘기한 뒤 좁은 골목으로 택시를 유인하면 자전거를 탄 공범이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50여만 원을 뜯어낸 이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지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꽃뱀을 섭외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실행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고도화했다. 이들은 유흥가에서 발견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협박하거나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를 물색, 공범 여성과 성관계를 시키고는 강간범으로 몰며 돈을 요구했다. 교통사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성관계 관련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정 씨의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성관계 관련 피해자 한 명의 경우 실제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 일당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성폭행 피의자에서 무고죄 피해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협박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계좌 수사, 통신 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여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도 연계했다. 대전 동부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점을 잡는 범죄가 확인됐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